나는 내 남은 여생을 걸고 다시 결혼했어.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보답했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면서 나를 속였어. 내가 바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 변한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배신이라고? 웃기지 마. 우리가 왜 결혼한 건데? 사랑 때문이야? 그만 착각해. 당신도 늙어서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나랑 결혼한 거잖아. 나도 다 알아. 당신은 그저 당신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이라도 있었어? 나는 당신에게 집을 주었고 가족처럼 여겼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나는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나는 당신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야. 배우자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나 해. 당신은 나랑 진짜 인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 당신은 그저 고집불통의 노인네일 뿐이야. 나를 통제하려고만 했고 내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어. 내가 배신했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어땠는데? 나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고. 당신은 그걸 알기나 해.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거야? 당장 나가. 나는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나아. 당신 같은 거짓된 여자와 사느니 그게 훨씬 낫다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두 사람이 넓은 바닷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손을 잡고 유망한 여정에 들어갔던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과 결혼은 오직 젊음만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황혼의 세월 동안 가정과 동반자를 추구할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년기의 결혼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희망적인 집착일까요?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로맨스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서약도 없고 장밋빛 꿈도 없고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도 없다. 사랑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러 해 동안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된 한 남자는 옆에 사람이 있어 노년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혼자서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는지 이제 자신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청춘 시절처럼 열정이나 강렬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함께 모인다. 하지만 차이점,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 아이들의 스트레스, 돈,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그들을 탈출구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거리감은 식사, 대화, 매 순간 평범해 보이는 모든 순간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초기 약속은 의심, 실망, 소외감 등으로 신뢰가 닳아 없어지면서 점차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나서 밝혀진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뢰의 파탄과 같은 충격으로 인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서로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행복이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인간의 선택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여정이다.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에 너무 늦은 적이 있는가? 답은 이 이야기의 각 장에 있다. 아마 이 페이지들 중 어딘가에 여러분도 그 안에서 자신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72세인 이승민입니다. 늘 분주하고 분주한 서울 한복판 종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가 가득한 거리 모퉁이들도 있다. 이른 아침 나는 남산의 탑이 부연 안개 사이로 우뚝 서 있는 먼 곳을 내다보는 창문을 여는 습관이 있었다.
가끔 서울이 나처럼 외로운지 궁금하다. 결코 잠들지 않고 항상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 그러나 빽빽하게 솟아오른 건물들 사이에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30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종로는 옛날에는 전통 찻집과 헌책방,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기만 하면 아늑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는 동네였다. 이제 모두가 현대식 카페, 밤새 불을 밝히는 편의점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도시가 아니라 제 삶입니다. 제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데 몇 년 동안 나는 독립에 익숙해졌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조용히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는 저녁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후로 갈수록 이 집의 침묵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더 이상 이름을 부를 사람도 없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입으라고 상기시켜주는 사람도 없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을 열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들이 있어도 그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저에게는 자신의 가족, 바쁜 일, 아내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돌볼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적은 없지만 외롭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구정 연휴에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을 뿐 때로는 빠른 저녁 약속과 조용히 헤어졌다. 저는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아 TV를 켰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또래의 친구들,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 건강이 약한 친구, 거의 집을 나가지 않은 친구, 심지어 영원히 떠난 친구도 있다.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날들이 조용히 지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혼자 먹는 식사, 선잠, 비 오는 날은 아무도 우산을 쓰라고 상기시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나이의 사람이든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재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심지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결혼을 생각합니까?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젊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청년 시절처럼 낭만적인 관계를 찾고 있지 않으며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이 옆에 있어 함께 식사를 하고 날씨가 시원할 때 함께 산책을 하고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랄 뿐이다. 제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을 수 있는 한 분, 그리고 제게 그 질문을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흔히 노년에 남는 것은 기억뿐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무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일 뿐이다. 그 믿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오후 이태원 일대 노인복지관에서 오은숙 여사를 만났다. 공기는 차갑지만 쾌적하고 맑은 날이었다. 그날 옛 친구인 박 씨의 권유에 따라 센터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는 그곳에서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연장자들을 위한 댄스 파티도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이 나이에 나는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 씨는 계속 고집했다. 만약 내가 그 아파트에 계속 앉아 있다면 너는 더 빨리 늙을 것이다. 나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따라갔다. 그리 크지 않은 복지관은 이태원의 작은 골목에 숨어 있다. 그곳에 한 발짝만 내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오은숙 여사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신문 열람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작고 머리는 하얗지만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풍채는 우아하지만 다소 과묵한 여자. 학원에서 주최한 단체 대화에서 우연히 그녀 옆에 앉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회의 운영자는 사람들에게 기쁨, 슬픔 또는 단순히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인 자신에 대해 공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은숙 여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잊혀지기 싫어서 왔어요. 방 전체가 몇 초 동안 침묵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내심 궁금증이 생겼다. 그 말은 투덜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가 오래전부터 받아들였던 사실과도 같았다. 대화를 나눈 후 은숙 여사와 저는 우연히 티타임에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전통 서예 교사였고 여러 해 동안 은퇴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 사망했고 아이들은 모두 해외에 정착했으며 매년 한두 번만 방문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몇 명의 노인 이웃만 있는 성북동의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았다. 젊었을 때 나는 노년을 평화롭게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집에 오기를 기다릴 사람이 없을 때 평화가 공허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목소리도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으며 단지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갑자기 뭔가 매우 익숙한 것을 느꼈다. 제가 그녀를 전에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한 말들, 그녀가 겪고 있는 감정들, 제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후 생활 등 큰 일부터 차 마시는 습관, 공원 산책, 취미 등 사소한 일까지. 은숙 할머니는 국화차를 좋아하시고 저는 인삼차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역사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두 사람은 낯설어 보이지만 유사점이 너무 많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박 씨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은숙 여사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센터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우리 사이의 유대감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센터에 갔을 때 은숙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걱정된다. 내가 이 나이에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느낌이다.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어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성북동 한적한 골목에 있는 집인데 낡아 빠진 철문이 내가 밀고 들어가자 조용히 울렸다. 나는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근처에 한 이웃이 그것을 보고 즉시 와서 말했다. 은숙 할머니는 며칠 전에 집에서 기절했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제때에 발견했다. 지금 입원 중이세요. 나는 듣고 나서 온몸이 쥐죽은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가서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들어가니 은숙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느 날처럼 부드러웠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보았지만 여전히 약간 명랑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걱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느낌은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느라 서두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은숙 여사와 저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을 가져다준 함께한 순간들을 단순히 즐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수년 동안 혼자 먹어온 전통 음식을 즐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로운 밥그릇 앞에 앉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광장시장에 처음 갔던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은숙 할머니는 따끈따끈한 호떡과 매콤한 떡볶이, 향긋한 빈대떡 접시가 있는 재래시장을 무척 좋아하셨다. 그녀는 젊었을 때 그런 장을 볼 때마다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말했다. 저는 그녀가 모든 음식을 고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가게 주인들과 흥겹게 흥정을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놓쳐왔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세요? 김밥 가판대 앞에서 그녀가 내게 물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전통 김밥의 일부를 가리켰다. 은숙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정말 변하지 않았다. 항상 제일 간단한 거 골라요. 그 말이 나를 따라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만날 때까지 항상 인생에서 간단하고 안전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후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습관이 됐다. 우리는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천천히 걸었고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예전에 재혼을 더 일찍 하기로 결정했더라면 오래전에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즐길 수 있었을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어울린다고 해도 이 나이에 재혼하는 것이 보통 데이트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과거가 있고 지울 수 없는 기억도 있고 고려해야 할 가족 관계도 있다. 아들이 이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일이 더욱 긴장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저쪽 끝에는 아들의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 있었다. 아빠, 데이트 하신다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조만간 이 대화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세요? 이 나이에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투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걱정거리도 가득했다. 나는 그가 불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단지 그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아빠는 아이들처럼 로맨스를 찾고 있지 않아요. 아빠는 오직 한 사람만 내 곁에 두고 싶어. 아빠와 함께 여생을 함께 하고 싶어. 저쪽 끝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나서 내 아이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는 내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결혼하면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질문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재혼한 것은 아마도 내가 과거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전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은숙 여사에게 하자 은숙 여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우리 딸도 똑같이 반응하니까. 은숙 씨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단순히 두 노인이 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며 두 세대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장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충동적으로 결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 가정, 동반자를 원합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냉담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완전한 이해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저와 은숙 여사는 계속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소박한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한 집이 아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죠. 한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성북동 작은 아파트는 은숙 할머니의 입장으로 따뜻해졌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때때로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좀 사요. 오후 식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고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에 익숙하다. 오늘 피곤하세요? 그런데 뭔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은숙 할머니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셨고 더 이상 저와 함께 뉴스를 보는 것에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도 짧아졌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읽은 책, 젊은 시절의 추억 또는 하루의 일에 대해 자주 나에게 말했다면 지금은 간단한 말로만 대답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다. 나는 그녀가 단지 피곤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식사가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그녀가 늘 창가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미소가 사라지면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은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만에. 그냥 생각 좀 해봤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우연히 그녀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몇 가지 단편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알아요.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의 사적인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그녀가 외출 준비를 할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숙 할머니는 가방을 살짝 조이는 손을 뒤로 젖히며 멈칫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화낼 거야?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꺼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캐나다에 정착한 지 몇 년이 된 딸 은숙은 어머니의 재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딸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시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나이에 새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가 그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녀도 가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목이 쉬어서 물었다. 은숙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반대받는 느낌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녀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감히 묻지 못한 은밀한 전화가 걸려왔다. 식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짧아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를 붙잡고 싶지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녀에게 저와 함께 있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나이의 행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울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휩싸였다. 비가 막 내렸고 노면은 길가의 식당에서 노란 불빛을 반사했다. 나는 노인 클럽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평소에도 나는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식사를 하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밥그릇, 그 옆에는 반듯하게 놓여진 젓가락이었다. 한순간이 지나자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밥이 아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은숙 씨의 딸들을 위한 식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깔끔하지만 뭔가 이상하게도 허전하다. 여느 때처럼 따끈따끈한 찌개 냄비도 은숙 할머니가 잠자기 전에 자주 타오던 국화차의 향기로운 냄새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고 문 바로 옆에 작은 캐리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은숙 여사가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에 얹고 뭔가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어색한 대화를 통해 몇 번 만난 적이 없는 딸아이가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숙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살짝 안쓰러웠다. 그녀의 딸은 얼굴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도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누군가가 방금 내 가슴에 강한 타격을 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은숙을 돌아보며 그녀가 부인할 말을 하고 설명을 기다리고 가슴 아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한숨만 쉬었다. 미안해, 승민아.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생각. 나는 속으로 싱긋 웃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면 왜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그래도 희망을 키웠다. 나는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언제 가십니까? 내일. 그녀의 딸이 대신 대답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이미 짜여져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은숙 여사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 약간의 망설임, 약간의 후회, 심지어 약간 가슴 아픈 것이 보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피곤함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내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방의 문이 제 뒤로 닫혔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늙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돈 이야기가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깨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은숙 할머니를 별 생각 없이 도와드렸다. 그녀가 딸이 재정난에 처해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의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살고 서로를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고정 금액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같은 은퇴한 노인에게 매달 2천만 원씩 딸 은숙에게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숙 할머니가 행복하기만 하면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나에게 직접 감사한 적이 없다. 은숙 씨는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아직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고만 얼버무렸다. 하지만 제가 더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고 나의 저축액은 단순한 삶을 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이 그것에 대해야 한다면 그가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자 은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더 이상 돕고 싶지 않나요? 목소리가 작지만 부담스럽다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안 하시나요? 나도 아이가 있고 내 자신의 부담도 있다.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외면하고 한마디만 했다. 그렇게까지 계산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내가 계산해. 저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그녀의 딸에게 계속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가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낯선 두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예전에는 노년에 결혼하는 것이 여생을 극복하는 정신적 지주이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유를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인사동의 단골 카페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 한강을 거닐며 세월 걱정 없이 물살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은숙 여사는 내가 혼자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힐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한 번은 제가 여의도 공원을 좀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제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제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 개인적인 취미일 뿐이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방금 뭔가 잘못한 것처럼 저를 비난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답답하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틀에 묶인 것 같았다. 노인클럽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를 꺼내자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내가 항상 방문하고 싶었던 고대의 도시인 경주로 여행을 떠났다. 저는 은숙 여사에게 이 계획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했습니다. 은숙 여사는 제가 좋은 여행을 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녀를 고의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저는 그 여행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동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멀리 가는 것이 싫다고만 말하고는 무거운 침묵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이의 격차가 단지 사소한 생활 모순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행복이
단순히 동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결혼은 감정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재혼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저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우리에 제 자신을 가두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은 봄인데도 쌀쌀했다.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기로 한명동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다. 내 앞에는 예전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인 미스터 박이 있다. 그는 뭔가 중요한 말을 고르려는 듯 망설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화면에서 손가락을 미끄러져 제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미지들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것은 제가 여전히 유일한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은숙 할머니가 텅 빈 골목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와 마주 앉아 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진에서 그들은 식당을 떠나 혼란스러운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걷고 있다. 심장이 끝없는 구덩이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내 잔에 차를 더 따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진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눈치챘어요. 그들은 꽤 자주 만났고 거의 오후에 그녀가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만났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모든 이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했지만 볼수록 가슴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왜 그 남자를 만났습니까? 왜 그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손바닥이 본능적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제 일부는 이것이 단지 오해일 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랜 친구일 뿐이거나 또는 그녀가 제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제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커져가는 침묵,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은밀한 전화, 그리고 제가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냉담한 태도였죠. 저는 제가 그녀에게 왜 항상 제게 말하지 않고 밖에 나가냐고 물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냥 머리를 식히려고 산책하는 것이라고 얼버무릴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따뜻하고 상냥한 것에서 멀어지고 다소꺼려지는 변화를 회상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강요한 돈과 통제, 그녀가 이 결혼에서 나를 점점 낯선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쟁을 떠올렸다. 박 씨에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삶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희망은 모두 흔들리고 있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구가 없는 길로 길을 잃은 느낌이다. 유례 없이 어수선한 기분으로 명동의 찻집을 떠났다. 내 발걸음은 무의미했고 계속 걸었지만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 도시는 여전히 여느 때처럼 붐비고 붐비지만 지금 나에게 그것은 공허하고 영혼이 없다. 주변의 모든 소리,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노점에서의 판매 소리,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나를 더욱 고독 속으로 가라앉히는 것 같다. 나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박 씨가 보여준 이미지들은 내 마음속 깊이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는 자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가 여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은숙 할머니는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게 됩니다. 왜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만남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알았을까요? 나는 근처 공원에 있는 돌 벤치에 멈춰 서서 공허한 마음으로 앉았다. 계속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지만 나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연애로 인해 마음이 아프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했고, 이 나이에 나는 청춘 때와 같은 강렬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배신은 어느 나이에도 끝까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처음 만났을 때 그칠 줄 모르는 대화, 한강공원을 함께 거닐던 가벼운 주먹,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따뜻한 밥상 등을 떠올렸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평화롭게 함께 보낼 안전한 정류장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은 가차없이 짓밟혔다. 나는 얼굴에 찬바람이 불어도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야외의 추위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은숙 여사와 제가 점점 더 소원해졌던 지난 며칠간 얼어버린 시선들, 짧은 대답들, 점점 추워지는 식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변화를 변호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진실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날이 저물었다는 것만 알았다. 내가 아파트 문을 열자 거실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있지만 정작 집중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오랫동안 문간에 서서 내가 믿었던, 사랑했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일 뿐이다. 저는 그녀에게 제 머릿속에 맴도는 모든 질문들을 묻고 싶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질문을 한다면 제가 받고 싶지 않은 대답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신문을 한다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뒤로 닫았다. 저는 익숙한 제 방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고 외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나는 은숙 여사와 대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보안 카메라에서 나온 이미지, 탁 트인 메시지, 이상한 시간에 그녀가 집을 떠날 때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나를 미치게 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것이 단지 오해라면 나는 그녀의 입에서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한다. 만약 그녀가 배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면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날 저녁 둘 다 조용히 식사만 한 식사 후 나는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놓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 말이 있어. 은숙 할머니는 잠깐 놀랐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을 닦은 다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서서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작은 거실은 이제 긴박한 전쟁터가 되었다. 저는 더 이상 빙빙 돌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아요. 제 말은 무거운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눈을 깜박이다가 가볍게 되물었다. 누가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나는 방금 불에 기름을 끼얹은 기분으로 피식 웃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반박의 여지가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조용하기만 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나는 그녀가 적어도 사과든 변명이든 무슨 말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고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내 안의 감정이 격해졌어요. 당신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믿음을 배신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실망스럽게 울렸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교환했고 차이를 참았고 그녀가 헤어질 때 눈을 감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은숙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회나 안쓰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상처의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그 눈물 사이에서 그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결말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녀는 한순간 전세를 뒤집었다. 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책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때 나를 배려했고 한때 나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외롭고 속박당했다고 말했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계속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내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내가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지만 나를 떠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너였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뒤에 남겨졌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 사람만 식탁에 앉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은 한 집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의 삶의 일부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축 처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 자신의 외로움에 너무 몰두해서 그녀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저는 저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도 아마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저는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도 나를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난이 없었고 슬픔과 피로만이 있었다. 나는 균열이 생기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의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파트를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를 가볍게 전율시켰다. 나는 강둑을 따라 천천히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이 순간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연장하려는 듯이 걸어갔다. 서울은 밤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거리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별을 볼 수 없었고 단지 어두운 밤만이 모든 것을 덮을 뿐이었다. 지금 내 기분과 같다. 내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생각들이 만족스러운 대답 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는 것만 안다. 제가 어디가 틀렸나요? 제가 재혼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관계의 필연적인 결말일까요? 나는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사람이 있어도 말이죠. 나는 은숙 할머니가 아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비난, 눈물, 억눌린 감정들. 저는 제가 이 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도 아마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다른 삶, 그녀가 뒤처졌다고 느끼지 않는 결혼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갈등과 상처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찾는 핑계일 수 있을까? 나는 마포대교 난간 옆에 서서 어슬렁거리는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제가 전철을 잃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바로 이곳에 서 있었던 젊은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공허한 느낌이 들었고 아무도 옆에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혼자던 법을 배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나 봐요.
사실 인간은 결코 외로움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일, 취미, 만남, 심지어 성급한 결혼 등 다양한 것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배울 뿐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 관계가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한강의 매서운 바람이 마음을 달래도록 했다. 제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가지 인정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온 결정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집착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는 단지 뻔한 일일 뿐이다. 가정법원에서 화해한 후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감은 가시지 않았다. 돈은 누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누가 더 이상 누구와 관련이 없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정신적 상처는 구체적인 경계가 없다. 그날 심한 말다툼 끝에 은숙 여사와 나는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즉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없다. 우리 공동 아파트는 춥고 멀어졌고 여전히 공동 식사, 집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없이 의무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결혼에서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관계를 재혼의 결정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은숙 할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녀의 안전 계획의 일부일 뿐일 것입니다. 제가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방식처럼 말입니다. 은숙 여사가 말다툼을 하면서 한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돈다. 그녀는 제가 변했다고, 제가 이기적이라고, 제가 제 자신만을 돌보고 제 인생에서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단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탓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했다. 제가 정말로 그녀를 제 삶에서 마땅한 위치에 올려놓은 적이 없는 걸까요? 저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동반자를 찾고 있었을 뿐 제 가장 깊은 생각을 실제로 공유한 적이 없었나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식사할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매일 산책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두 번째라면 아마도 저는 이 결혼에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끓이고 신문을 읽고 동네를 거닐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습관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평화로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바로 소외감을 느꼈고 마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다른 것을 계속 찾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동시에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이 갈팡질팡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대답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진실을 직시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포대교 위에 서서 도심 불빛을 받아 어슬렁거리는 한강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은 밤에도 여전히 밝고 여전히 분주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낀다. 찬바람이 한 차례씩 불어와 가볍게 전율을 느꼈지만 아마도 바깥의 추위는 아직도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추위에 견줄 수 없을 것이다. 물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것, 기쁜 일, 슬픈 일, 후회의 아픔을 동반한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강과 같은 마음에 상처를 없애는 법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갈등, 논쟁, 배신, 마음의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단지 고집불통인 사람이고 관계가 때때로 아무리 아름답게 시작해도 교착 상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처음에 따뜻한 순간부터 격렬한 논쟁, 서서히 드러나는 거리, 폭로된 비밀, 그리고 가슴에 베인 칼과 같은 비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한다. 나는 노력했고 인내했고 인내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람들은 항상 단순히 노력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혼자 가는 것이 더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유를 선택한 것이 숫자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나는 노년을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평화를 찾을 때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내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가운 바람이 손 틈새로 스며들도록 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로움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제가 감히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면 아마저도 답을 찾을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넘어짐, 갈등, 안타까움으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갇혀 있을 수 없다.